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문화 연예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도 권상희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문화 소식도 알려주실 거죠? 네, 오늘은 해외 팝스타부터 우리나라 소식 그리고 또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말 국내외 글로벌하게 나눠볼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거든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문화, 연예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보시죠. 나는 나치, 히틀러 만세. 역사상 최악의 학살범으로 꼽히는 히틀러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의 래퍼 카니에 웨스트도 그중 한 명인데요. 카니에는 지속적으로 히틀러를 찬양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대놓고 히틀러 만세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에 이제 이달 말에 예정돼 있던 내한 공연이 취소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1일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한 열흘 정도 앞두고 그러네요.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취소가 된 겁니다.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공연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더 문제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주최사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한 기념으로 진행되던 굿즈 상품 판매도 중단이 됐습니다. 주최사에서 최근 논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 잇따라 입방아에 오른 카니에 웨스트의 언행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 히틀러 만세라는 이 곡이 이제 제목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노래 중간에 히틀러 연설을 실제로 뭐 삽입을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니에 웨스트가 2020년께부터죠. 유대인 혐오를 드러내면서 이 나치즘을 찬양하는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논란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8일이었죠. 5월 8일이 전승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의도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이 전승절에 나치를 찬양하는, 히틀러를 찬양하는 관련 곡을 지금 싱글 앨범을 발표한 건데요. 네. 내 친구들은 다 나치야, 히틀러 만세 이런 가사들이 반복되면서 곡 후반부에 1935년 이 히틀러의 연설 음성을 삽입해서 현재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카니에 웨스트의 신곡이 스포티파이나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주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막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요 사이트들이 이 곡을 일제히 차단했는데요. 다만 일론 머스크가 운영을 하고 있는 X의 경우에는 차단되지 않았습니다. 뭐 사실 일론 머스크도 이 히틀러를 찬양하는 메시지를 한 번 정도 냈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곡이 800만 회 이상 재생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X에서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X를 통해서 이 곡이 또 뭐 유포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최소 12,000여 명의 사용자와 일부 우익 인플루언서들 이 곡을 담은 영상들을 빠르게 또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미국 유대인 인권단체에 따르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나치 정권의 패배를 기념하는 날 이 곡을 발표한 것 명백한 혐오 발언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하필이면 또 나치 정권이 패배한 날인 5월 8일을 또 기념한 것 같은 정말 의도가 좀 다분해 보이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유대인 혐오를 좀 공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또 나치즘을 좀 찬양해 왔던 칸예인데요. 언제부터 이런 행보를 시작한 걸까요? 2020년 한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히틀러를 좋아한다. 참 인터뷰라는 게 어떤 해외 팝스타, 글로벌 스타의 인터뷰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공유가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그런데 없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이 칸예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다. 근데 사실 대중 앞에 서는 연예인, 해외 팝스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거다라는 건 어찌 보면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책임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팝스타이기 때문에 해외 팬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필터링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게 팝스타의 책임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네네. 또 심지어는 나치 상징이죠. 크로이츠와 그 유대교의 상징인 다윗의 별을 합성한 이미지를 본인 SNS에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네네. 말씀해주신 2022년 인터뷰는 저희가 영상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인터뷰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That's right. You're not Hitler. You're not a Nazi. You don't deserve to be called that and demonized. Well, I see good things about Hitler also. I'm done with the classifications. Every human being has something of value that they brought to the table, especially Hitler. 히틀러도 사회에 기여했다 이런 발언을 했군요. 글쎄요, 그게 과연 뭐 히틀러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모습은 독재자의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본인이 해석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해석에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할지는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치 문양이 그려진 티셔츠를 또 판매해서 파장이 일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이 칸예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별도의 추가 설명이나 상품들 없이 이 논란이 됐던 티셔츠만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해당 티셔츠 상품명이 HH01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상품명이 아니에요. 나치 경내 구호인 하일 히틀러, 히틀러 만세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상품명이었습니다. 칸예가 제59회 슈퍼볼 경기에서 자신의 홈페이지를 광고하는 영상을 송출했기 때문에 당시에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누리꾼들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었어요. 이 미국 누리꾼들의 반응을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당시에 이 관심종자에게 먹이를 줘서는 안 된다. 그가 하는 모든 발언과 행동을 무시해서 노출이 안 되게끔 해야 한다. 또 이 지경까지 오니 그래미상을 수상하던 옛날의 칸예 웨스트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칸예가 그 당시에 또 이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하는 헛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헛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격한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오다가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칸예가 팟캐스트에서 본인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과거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 조울증이라고 하죠.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오진이었고 재검사 결과 자폐성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신적인 질환과 관련 발언이 연결고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고요. 굉장히 이제 과격하고 혐오스러운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해 8월에 이제 한국을 왔었더라고요. 칸예가. 그 당시에는 이제 77곡을 불러서 팬들로부터 엄청난 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한 아티스트인데 사실 이번 공연 취소로 팬들은 상당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사실 리스닝 파티가 진행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리스닝 파티라는 게 미리 녹음된 노래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공연이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8시에 시작됐어야 마땅한 공연인데 70분이나 늦게 9시 1시간 넘어서 네, 1시간 10분 정도를 기다린 거군요. 그렇죠. 팬들이 9시 10분에 시작된 공연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칸예가 워낙 기행을 일삼는 아티스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연이 취소되면 어쩌지?
그런 불안감으로 공연을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닝 파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즉흥 라이브 파티가 시작됐다고 해요. 거기서 무려 77곡, 2시간 반의 공연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약간 이제 전곡을 다 부른 건 아니고 약간 메들리 형식으로 좀 그 당시에 좀 불렀던 것 같더라고요. 네, 활동 초창기 노래까지 불렀다고 하니까 뭐 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보너스 같은 무대를 함께 봤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팬들도 떼창으로 화답을 했다고 하고요. 이 떼창에 칸예도 상당히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 여름에 칸예 공연을 봤던 팬들이라면 다시 이런 빅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공연 뭐 예매를 했던 분들도 꽤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논란이 된 공연은 결국 취소가 됐고요. 중요한 건 SNS에서도 이 칸예 콘서트 취소 요구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반응을 주최사가 무시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뭐 표현의 자유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물론 이제 표현의 자유도 존중이 돼야겠지만 이 역사적인 비극을 뭔가 희화하거나 좀 혐오 발언을 좀 예술로 포장하는 시도는 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론가님께서도 좀 따끔하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2022년에도 히틀러를 좋아한다는 발언으로 트위터 계정이 정지됐었고요. 여러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이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발언을 도대체 왜 계속할까? 이렇게 전 세계인들에게 말 그대로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비판받고 그러니까요. 비난받는데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뭐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과 금기에 도전하는 게 어떤 창작자의 본능일 수도 있는 거겠죠. 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예술가적 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논란을 지금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 표현으로 보자면 관종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스타일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여러 이제 뭐 문화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를 본인 입으로 꺼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데도 그런 베이스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칸예의 이 논란이 된 발언과 논란이 된 곡들을 보면서 아티스트로서의 능력과 도덕성을 별개로 분리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쟁도 뜨겁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관련 곡에 대한 비판 그리고 칸예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리의 문제와 창작자 아티스트의 능력의 문제는 결합시켜서 봐야지 분리할 수 없다는 게 요즘의 시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견해가 지배적인 이유는 아티스트 한 사람의 이 어떤 예술가로서의 능력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회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요. 파급력도 요즘에 상당하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고 발언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대중의 비판의식,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으로 이 대중의 비판의식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떤 한 아티스트의 노래라든지 작품 세계를 평가할 때 이 작품, 아티스트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미적 가치라든지 도덕성, 사회적 맥락까지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정말 본인의 이미지를 스스로 실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발언을 계속한다면 지금 세계적인 힙합 아티스트인데 세계적인이라는 이 명성 또는 이 세계적인이라는 수식어가 점차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요즘에 이제 혐오 문화가 실제로 이제 좀 폭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좀 누군가를 좀 차별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문화는 갈수록 좀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덜 주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직장 내 괴롭힘 있었지만 근로자 인정 어려워.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오요한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는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참 이게
맞는 건가? 저는 좀 많이 답답한 결론 같습니다. 이거 사실 아주 쉽게 해석하면 프리랜서 신분이기 때문에 일은 하고 있지만 너는 근로자는 아니야. 그렇지만 조직 내에서 괴롭힘은 당했어. 인 거잖아요. 괴롭힘은 당했지만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그렇죠. 괴롭힘으로 처벌할 순 없어. 보호해줄 수 없다는 네. 거죠. 근로기준법의 맹점이 여실히 드러난 고용부의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뭐 저희가 지금 앞서 변호사님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유족이 가해자 처벌 계속해서 주장해 왔었잖아요. 특별감독을 벌인 이 고용노동부가 오요안나 씨, 이 기상캐스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2021년 입사 후에 선배들이 지도나 조언을 넘어서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 겁니다. 또 고인이 MBC 대표로 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공개 비난 등이 있었다라는 설명도 겉들었습니다. 또 독립된 프리랜서임에도 명백한 이 위계질서 속에서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으로 이어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와 가해자를 특정하기는 했지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고인이 상당한 재량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었고 이 출퇴근이 자유로운 프리랜서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이 MBC의 불합리한 조직 문화 개선만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노동부의 입장을 보면 그동안 이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괴롭힘 문제가 아무리 진정으로 접수가 된다 하더라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고인에 대해서 괴롭힘과 관련된 부분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MBC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일단 지금 가해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입장을 취했습니다.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라고 하면서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게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참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분노를 굉장히 터뜨렸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아마도 뉴스를 보신 많은 분들이 고인의 어머님이 거의 뭐 눈물을 네. 펑펑 쏟으면서 네.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참 아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을 시킨 사람은 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셨던 게 네. 기억이 납니다.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이다 이렇게 지금 유가족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BC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한 건데 아니라고 한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라고 입장을 냈어요. 그러면서 현실은 생떼 같은 우리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라고 하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 없다는 거죠. 고용노동부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여전히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 가해자들 사과하고 또 MBC가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한 것이 지금 고인 유족 측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이제 MBC 전 직원을 대상으로 또 조직 문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사례가 이번 사례 말고도 꽤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252명이 응답을 했는데 이 관련 조사에서 115명, 그러니까 약 46%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을 직접 겪었거나 주변 동료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공개석상에서의 폭언과 욕설, 외모, 복장 비하 및 성적 농담, 계약직 출신 직원에 대한 차별과 모멸감 유발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방송 지원직, 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연장 근로수당, 또 과소지급 등 총 6건의 노동관계 법 위반 사항도 함께 적발했는데요. 이 가운데서 4건은 범죄로 인지가 됐고요.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총 1,5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주요 방송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말은 프리랜서라고 부르지만 무늬만 프리랜서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 감독 결과에서도
프리랜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좀 근로자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상캐스터가 포함된 보도 시사교양국 내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 추가 조사를 했는데 35명 가운데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이 된 겁니다. 주로 FD, AD, 취재 PD, 편집 PD가 프리랜서 신분이기는 합니다만 MBC와 이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메인 PD로부터 이제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무늬만 프리랜서인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됐습니다. 노동부는 정규직 등 근로자 등과 함께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봤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오요한나 씨 관련해서 이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좀 비슷한 상황을 예전에 겪은 적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저도 사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고 승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색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떤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고용노동부가 그러한 사례들을 좀 제대로 좀 반영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죠. 사실 최근에 보면 법원이 이 트레일러 기사,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변호사님께서 언급을 했지만 방송 작가들에 대한 근로자성도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용노동부의 판단 사례를 뒤집는 계속해서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뭔가 현재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역행하는 듯한 그런 지금 판단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판단을 일관하고 있는데, 그나마 아까 제가 오요한나 씨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괴롭힘에 대해서 그 전에는 들여다봤다.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그렇죠. 근로자가 아니면 괴롭힘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거기까지 닿지를 못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워낙 되니까. 그렇죠. 그래도 근데 사실 고인의 경우는 방송인이었고 여러 프로그램들에 출연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컸고,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 상당히 MBC에 대한 비판이나 지금 가해자로 지목되어 있는 기상캐스터에 대한 비난과 비판 여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관련해서 괴롭힘과 관련된 부분까지 들여다본 것인데, 사실 일반인의 경우는 이렇게 뭔가 대중적인 관심을 갖기에, 어떤 사안이 대중적인 관심을 끌어내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 고용노동부가 계속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지속한다면 고용노동부에게로 향하는 비판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만큼 이 변화에 발맞춰서 적극적인 해석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상대적으로 약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더 가해질 수 있는 위험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좀 높은 것 같아요. 사실 근로기준법이 문제인 게, 저희가 여러 차례 진단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잖아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가족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한두 명이 외부인이 이제 직장인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엔 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숨 쉴 여지가 전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면 이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기준법의 어떤 기준 적용 범위를 늘려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무늬만 프리랜서인 사람들은 사실 말 그대로 무늬만이라고 붙는 이유가 거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에 준하는 모습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일정한 내 자리가 있고, 그리고 일정 시간 출근과 퇴근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그렇지만 계약을 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분명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리고 지금 고인과 관련된 문제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조직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의 맹점이 계속해서
이럴 네. 때마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법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작은 조직일수록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매뉴얼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법조차 제대로 마련이 돼 있지 않다면 사회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비판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 네.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 방송국의 노동 착취 부분도 좀 근절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꼭 갚겠다. 네, 자신의 기획사 돈 42억 원을 횡령해서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난 배우 황정음 씨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 공판에서 회사 돈을 꼭 갚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그 40억이 지금 넘는 돈을 빼돌려서 코인에다가 투자를 했다고요. 네, 정확히는 43억 4천만 원에서 그 가운데서 42억을 코인에 투자를 한 겁니다. 사실 횡령과 투자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회사 자금 중에 7억 원은 가지급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가지급금? 처음 듣는 단어인데 잠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회사 돈을 대표나 임원이 이 명확한 용도나 증빙 없이 가져가게 되면 일단 가지급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명확한 증빙이 부족할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항목인데요. 이 가지급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을 했을 경우 이게 드러나게 되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황정음 씨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소 사실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그럼 첫 공판에서는 이제 황정음 씨 뭐 꼭 갚겠다는 얘기 말고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회사 성장을 위해서 본인이 미숙하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코인 투자에 나서게 된 것이고 이건 주변 지인의 어떤 권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로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손실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황정음 씨의 이 회사 1인 기업입니다. 황정음 씨가 주주이면서 대표로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수익이 본인의 연예 활동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3자의 피해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라는 거고요. 이게 내 1인 회사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본 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주가 나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이익을 보더라도 내가 보는 것이고 손실을 보더라도 내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횡령금의 상당 부분을 지금 변제를 했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3분의 2가량을 네. 갚았다고 해요. 그리고 남은 금액이 한 10억 원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금액도 부동산 등을 청산해서 갚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좀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했다는 게 사실 좀 믿어지기도 좀 쉽지 않고 1인 기획사라고 하고 본인 지분이 100%라고 하는데 왜 횡령이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사실 개인 회사가 아니잖아요. 법인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 사적 용도로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 돈 내 투입니다. 내 돈으로 내가 투자한 건데 왜냐하면 내가 대표이사이자 내가 주주이자 내 연예 활동으로 번 돈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 돈 가지고 내가 코인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회사 자금을 개인 명의로 인출을 한 뒤에 이걸 가지급금 형태로 처리를 한 겁니다. 상당액을 변제하기는 했지만 결국 횡령죄로 지금 법정에 선 게 황정음 씨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100% 지분을 가진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 법적으로 내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이 되는 겁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변호사님께서 이제 법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법인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법적으로 황정음 씨 개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게 되는 거고요. 회사 자산은 회사 소유고 황정음 씨 개인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돈을 아무래도 황정음 씨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회사 돈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황정음 씨가 사적으로 유용을 하게 되면 회사 자금의 유용으로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황정음 씨가 연예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이런 원칙이 모든 주식회사 법인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1인 기업이든 가족법인이든 자금의 사적 유용은 횡령죄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재판 과정에만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실 가지급금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들여다보면 금방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세금적인 문제가 또 있으니까요. 그렇죠. 법인으로.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횡령해서 내 돈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 이걸 상여금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도 지금 이 시간 아마 많은 분들 네. 모르셨을 텐데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좀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좀 그런 사안이 되는 것 같은데, 황정음 씨 이제 이전에 이혼으로 한 차례 아픔을 겪었는데 이번 일로 좀 당분간은 좀 재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횡령 사건이 불거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광고계에서도 손절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황정음 씨가 데뷔 23년 만에 예능 MC를 맡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프로가 있어요. 아, 그럼 오늘 뭐 나오기로 한 건가요? 오늘이 마지막 회 방송이었는데 마지막 회. 네. 통편집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광고계와 방송계에서 손절 움직임이 일기 때문에 앞으로 황정음 씨가 활동을 편히 하기에는 지금 또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투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황정음 씨 행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황정음 씨와 관련된 뭐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비난하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것도 본인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설령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황정음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MC이자 출연자로 본인 일상을 또 공개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황정음 씨가 타고 다니는 SUV 차량이 네. 보여졌던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비난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한 비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연예인의 문제에서 이제 도덕과 윤리, 법의 문제 상당히 대중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보잖아요. 네. 일단 이 문제는 변호사님께서도 아까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분명히 잘못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을 네. 본인이 불러일으킨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논란만 있다면 어찌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뭐 진심을 다해서 자숙의 기간을 가지고 사과를 할 경우에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조금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게 누적되어 온 논란들이 꽤 있어요. 저희가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다루지 않았습니까? 사실 황정음 씨가 지난해부터 소용돌이에 좀 뭔가 이 논란의 중심에 선 그런 모습이었어요. 2월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남편의 외도 소식을 직접 전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외도 소식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이 당시 지상파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었는데 지상파 드라마 관련 이슈들이 다 묻히게 됐어요. 그리고 또 SNL 코리아에 출연을 해서 뭔가 이 본인 이슈를 직접 코믹하게 승화시켰다 이런 당시에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쿨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지만 이후에 이 남편과 무관한 여성 A씨를 외도녀로 오인해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난해 이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또 소송을 당했어요. 이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명예훼손 혐의와 또 이혼 소송까지 맞물렸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잠한 듯 보였는데 지금 이 횡령 혐의까지 드러났기 네. 때문에 글쎄요, 당분간은 대중이 황정음 씨를 보려고 할까요? 그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 상담을 하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법률적으로 몰랐다 이런 것들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일 수 있습니다. 이게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하고 또 법률적인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 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손흥민 임신 협박 남녀 구속입니다. 네, 축구대표
대표팀, 저희 국가대표팀 주장이죠.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지난 17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20대 여성 양모 씨와 이 20대 여성의 연인으로 알려진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건데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양 씨의 경우 지난해 6월이었죠.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 선수를 협박해서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선수와 한때 연인 사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양 씨는 손 선수에게 이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씨의 연인인 용 씨의 경우 지난 3월 손 선수 측에 접근해서 수천만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 씨의 경우 양 씨와 교제하게 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용 씨는 올 4월 복수의 언론사에 접촉해서 손 선수에 대해서 제보할 내용이 있다 이런 취지의 메일을 보내면서 살해금을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지난 7일 이 손 선수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 이례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수사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두 사람을 체포했고요. 이튿날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체포 직후에 경찰이 이들의 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 건지 두 사람이 공모했는지 등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초음파 사진을 보냈다고 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제 약간 이 여성의 어떤 병원 기록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친부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손 선수 측에 따르면 여성이 태아 초음파 사진을 조작해서 보냈고 이로 인해서 3억 원을 갈취당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일당의 주장이 모두 다 허위 사실이고 이 손 선수가 명백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계속 냈는데요. 경찰은 병원 기록을 확인했는데 해당 여성이 실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됐고요. 해당 사진, 초음파 사진 역시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 선수 측의 주장과는 배치가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절한 태아가 손 선수의 아이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 선수 측에서 지금 시기와 관련돼서 목소리를 낸 것이 있는데 태아 초음파 사진을 토대로 해서 임신 시기를 추정을 했을 때 손 선수가 한국에 없었던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 선수 입장은 그 아이가 나의 아이가 아닐 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일당 중에 그 남성인 용 씨 같은 경우에는 동종 전과 전력이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 측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40대 남성 용 씨죠. 지난 3월에 손 선수 이 매니저에게 자신은 함께 구속된 20대 여성 양 씨와 결혼할 남자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양 씨가 여기저기에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닐 텐데 결혼하고 나면 나에게도 30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혼할 경우 나도 30억 원을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30억이 도대체 어떤 돈이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30억이라는 게 지금 손흥민 선수가 양 씨에게서 각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비밀 유지 각서. 이와 관련된 건데 임신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손 선수 측에서 3억을 준 겁니다. 그렇게 3억을 준 거고 이 비밀 유지를 하지 못했을 때 양 씨가 손 선수에게 물어주기로 한 액수가 바로 30억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용모 씨가 입막음 대가로 본인이 8천만 원을 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비용 보전 명목으로 애초에는 7천만 원을 요구했고 이 요구한 금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가 됐는데 7천만 원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입니다. 6,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 조사 결과에서 용 씨가 과거에도 이 공갈죄로 처벌된 전력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도 공갈죄 전력이 있었다. 지금 이제 일당이 이제 모두 구속이 된 만큼 이제 앞서 이제 압수한
휴대전화 등 이제 증거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 이 경찰 수사에도 좀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요. 향후 수사에서는 어떤 점들이 좀 쟁점이 될까요? 지금 두 사람이 공모했는지 여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협박의 과정 모두를 양 씨가 20대 여성 이 양 씨가 전 과정을 주도했는지 아니면 용 씨와 사전에 공모했는지 여부 뭐 이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경찰이 지금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성이 혼자 좀 주도를 했는지 아니면 같이 그렇게 그렇죠. 했는지. 그렇기 네. 때문에 이후에 이제 양 씨가 단독 범행으로 수사가 마무리될지 공모에 따른 형사 책임이 더 추가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또 한국으로 온다는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이게 좀 반가우면서도 좀 손흥민 선수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는 마음도 더 큰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명문 구단이죠. 토트넘이 올 여름에 방문을 합니다. 한국 팬들을 찾게 되는데 그 전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경기가 있을 거예요. 바로 17일 이 손흥민 선수가 모습을 드러냈고 22일 경기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축구 팬들이라면 모두가 그 경기에 촉각을 네.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 안 이런 볼 수가 생각이 없죠. 드는데요. 우승에 대한 의지가 손흥민 선수 현재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결승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당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뭐 발언 한마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2010년에 프로리그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이 넘도록 우승컵을 한 번도 들어올린 전력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번 공갈 사건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팬들이 참 많을 텐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우승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본인 사적인 부분과 관련된 지금 논란들을 경기장에 투여해서 이것 때문에 정신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이 경기가 지금 손흥민 선수 이 관련 사건보다는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의 미래와 또 결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손흥민 선수의 이 어떤 자리라고 할까요? 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에 계속 잔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우디로의 또 이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굉장히 상황이거든요. 중요한 기로에 서 있군요. 그렇죠. 실제로 사우디 구단이 과거 손흥민 선수에게 이 4년 총액 2,400억 원에 달하는 이 초대형 계약을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 여름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제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토트넘이 지금 재정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사우디로 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지금 손흥민 선수 국내의 이 공갈 사건보다는 훨씬 손흥민 선수를 좀 심적으로 힘들게 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이 이번에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된다면 뭐 이 토트넘 팀에게도 새로운 역사일 수 있지만 손흥민 선수의 축구 인생에도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이 토트넘 또는 사우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행보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뭐 이번 사건으로 마음이 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또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많은 팬들의 마음으로 이번에는 또 활약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연예인도 대선 전쟁입니다. 뭐 이제 연예인들의 어떤 그 후보 지지 생각하면은 이제 가수 김은국 씨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국민의힘 지지자 다답게 또 김문수 후보 지지 열광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네, 뭐 요즘에는 배우와 가수 이렇게 장르 불문하고 연예인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뭐 지향점 또는 성향에 맞춰서 이 지지 선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은국 씨는 사실 선거 때마다 지지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어요. 지난 대선 때는
당시 윤석열 후보를 또 강력하게 지지했었죠.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 지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대한민국과 보수우파 국민을 위해서 전국 유세장을 돌겠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다할 각오로 김 후보를 돕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연예인들도 누가 있을까요? 연예인 10여 명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내란 사태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 최준용 씨와 또 배우 겸 가수죠. 노현희 씨, 또 개그맨 이혁재 씨, 신동수 씨, 김한배 씨 등이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파 연예인들이 이 분위기 메이커가 돼서 힘들게 살고 있는 국민들과 친해진다면 선거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관된 목소리들을 내고 있고요. 개그맨 이혁재 씨 요즘엔 TV에서 보기가 좀 힘든 연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삶의 궤적을 보면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라고 해요. 그렇지만 정치인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한번 가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겠다는 연예인들도 적지 않다고요?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문화예술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배우 이원종 씨, 김의성 씨, 이기영 씨. 사실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공식적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던 연예인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수 이은미 씨, 신대철 씨 등이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보태겠다라고 지지 선언을 했고요. 또 영화감독 이창동 씨와 사학자 유흥준 교수, 또 시인 황지우 씨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편에 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들 대부분은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에 앞장섰던 유명인들입니다. 이번 대선의 의미를 이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단순하게 대통령 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질문을 담아서 대통령이 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는 공론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들이 지금 내고 있는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국민의 질문을 담아서 공론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의견을 또 보여줬다고요. 근데 이렇게 좀 연예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좀 반응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치 양극화가 된 만큼 또 연예인들에 대한 행보를 좋게 보지 않는 누리꾼들도 있는 게 사실이죠. 일부의 경우 이제 내란 세력 중 한 명을 돕겠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 이건 달리 말하면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연예인들에 대한 비난 또는 비판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반대급부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형수에게 패륜적인 욕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과 함께 가겠다라는 것이냐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 이건 달리 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정치적인 양극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지금 지난해 계엄과 또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양극화가 좀 걷잡을 수 없이 극심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이게 참 후보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또 민주주의를 과연 위협하지 않는지 이런 그 자질들을 계속해서 이제 좀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좀 바라보는 것 같은데요.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유명인들 또 연예인들을 보는 평론가님의 또 시각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게 지난해 그러니까 연초와 또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모습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경우를 봤을 땐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내가 대중의 사랑을 잃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연예인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워했잖아요. 그래서 정치 발언에 앞장서는 연예인들이 극히 드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계엄을 기점으로 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미국과 좀 닮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많은 연예인들이 정치적으로 특정 후보 또는 특정 정당 지지 선언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연예인 개인 입장에서는 기존에 나의 팬이었던 팬들이 또
사실- 빠져나갈 수도 있죠. 사실 빠져나갈 근데 수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가 그렇죠. 이제 이러한 소신을 밝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공개 지지 자유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여져요. 공개 지지에 대한 자유도가 높아졌고 과거에 비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정도가 과거에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했을 경우에 많은 대중들이 비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어쨌든 그렇죠. 자신이 어쨌든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하면 자신의 생계가 막히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뭐 법에 이 재판을 받게 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지 않겠지라는 부분에 대한 안도감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정치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지금 정치적인 성향과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토대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도 저는 지금 연예인들이 정치적인 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지지 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배경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의 경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민주당을 지지했던 연예인들 조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네. 낸 상황이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에 대중의 또 이 반감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중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연예인들도 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유권자들이 정말 현명한 눈으로 판단을 해야 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